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1월 12일 날 포항 최강 심포지엄을 코스리 주최로 지금 포항에서 하면서 포항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대형 그 하루 종일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했는데, 마침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포항에서 이 요청을 받고,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지금까지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 11월 12일 날 좀 더 다듬어서 발표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미리 얘기 드린 것 생각하시고, 다듬어지지 않은 걸 좀 이해를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과연 도대체 창조,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창조 경제라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에부터 이제 창조 도시란 말이 많은 곳에서 회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에서 그 말씀하신 포항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해서 창조 도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창조 도시는 도대체 뭡니까? 그럼 창조 경제는 또 어떤, 창조 도시든 창조 경제든 그 공통적인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창조 도시를 추진한다든지 창조 경제를 추진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 생태계인데,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우러집니다. 생태계에서는 미꾸라지도 필요하고 미생물도 필요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도 생태계는 존재해야만이 그게 생태계로 같이 존재하는 거지. 생태계가 매끈한 우선들만이 존재하는 건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창조도시 생태계를 조사하면 뭘 해야 될 건가?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미리 앞서간 선각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입니까? 그런 도시들에 대한 간단한 벤치마킹과 함께,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이 얘기를 되게 오늘 제가 할 결론을 얘기를 미리 하셔버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포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은 포항시청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포스텍하고 포항시청 이런 포스텍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엘리트들이 제대로 된 직업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자업이나 아큐페이션, 최근에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에는 직업을 영어로 콜링. 하나님이 부름을 준 걸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도시는 발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는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직업인류를 확립해서 우리도 포항을 정말 창조도시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조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가장 궁극적으로 도시가 잘 되는 도시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끓는 도시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사람이 끓는다는 것은 그 도시의 주민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이 잘 산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끓으면 가장 가시로 나타나는 게 집값의 변동이 나타납니다. 디트로이트가 그 자동차 도시로서 지금 거의 파산돼버리고 지금 사장기관이가 디트로이트 집값이 가장 높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밖에 안 됩니다. 100만 불짜리 하던 게 20만 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도시가 파산했을 경우에 시민들이나 그 도시를 방문한 사람이 바로 그 도시의 파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로 폐진 곳이 많고, 눈을 감고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가 범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로의 아스팔트가 회색 아스팔트가 검은색 아스팔트가 거의 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시민들은 더욱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끌게 할 것인가, 도시가. 이게 창조도시고 잘 사는 도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창조계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창조계급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창조계급이라는 예술가들이라든가 뭐 아주 고급 엔지니어, 대단한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을 창조계급이라고 정의했는데, 최근에 창조계급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소임을 다하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조직,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창조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창조인을 요즘 다시 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우리 창조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하고 요즘 유럽에서 창조도시하고 잘 사는 도시가, 괜찮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아니면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를 봤더니만 재밌게도 보헤미안 지수라는 걸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 보헤미안 지수는 사람들이 히피도 많고, 우리가 레즈비안도 많고, 호모도 많고, 이런 아주 특이한 도시의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도시들이 창조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호모나 레즈비안이나 이런 히피나 이런 특이한 사람,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도시가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나라의 가장 문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의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사회는 창조도시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에서 왜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세계 최고의 도시가 돼가느냐, 궁극적으로 동부의 답답함을, 보수적인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섞어지기가 멜팅 팟이 됐을 때 이 도시는 발전한 도시인데, 과연 포항이 창조도시를 지향하면서 다른, 뭐 굳이 우리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아니면 서울 사람이 왔을 때 이런 게 전라도 사람이 왔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포항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공무원들 각자가 상호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이 이걸 우리가 수용할 때 그 도시는 창조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창조도시 지수로 이렇게 지향 밑에 있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 아마 이 용어를 가장 만들어가지고 가장 빅히트를 친 분이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원래 재밌게도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었습니다. 포항시가 지금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피츠버그의 세계 최고의 도시 대학 중에 하나인 카네기 멜론 대학이 있습니다.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은 특히 이과 계통은 세계 초인류 대학 중 MIT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칼텍, 카네기 멜론 이렇게 뽑는 대학이 피츠버그에 있습니다. 이 피츠버그의 대학에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있다가 지금은 이분이 그거조차도 피츠버그조차도 자기는 견디기 힘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토론토로 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 토론토는 캐나다의 그 가장 큰 도시인데 엄청나게 다름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미국, 캐나다지만 사실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미국 서부에 샌프란시스코가 있다면은 미국 동부에는 미주 북미 대륙의 동부에는 토론토 대학이 있다고 할 정도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미국의 동부의 보수적인 어떤 거기 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창조도시가 되기는 세 가지 T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탤런트,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토러런스, 다름을 허용해주는 관용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 창조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플로리다 교수가 하는 창조도시의 3C입니다. 이 3C에서 제가 지금 가장 핵심을 두는 C의 핵심을 두고 토러런스의 핵심을 두고 있는데, 포함은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포스코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70여 개의 국가과학기술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탤런트, 포스텍 연구소에 있는 연구 인력들, 여기 포항시청에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 심지어 뭐 포항은 한국은행 포항 본부까지 있을 정도로 포항에는 그나마 탤런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탤런트하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하면 포항 시민들하고 포항의 각자의 주체들하고 엮어주는 엮음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냐는 게 이 포항시가 향후 창조도시가 되는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토러런스를 포항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서 사람들이 포항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줘가지고 포항에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이제 토러런스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제가 보기에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이든 캐나다든 대부분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금 선진국가를 가면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도시에 사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최근에 젊은이들은 미국만 해도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고 내가 미리 어느 도시에 살 것인가를 정하고 거기서 지압 서치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자리 구하면 거제도도 살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미국 젊은이들은 내가 거제도라는 곳에 매력에 끌려가 간 뒤에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도시가 사람과 쫙한다는 이제 이야기로 선후가 바뀐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 과연 포항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그나마 엘리트 그룹들을 얼마나 지금 여기에 유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정말 좀 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포스텍이라는 이 세계 얼마 전에 조선일보 큐에스 평가에서 88위로 나왔는가 그랬죠. 과연 88위 되는 대학이 포스텍이 얼마나 포항의 쪽으로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연구자들을 포항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가, 이건 좀 퀘션마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 공과대학의 그 세계적인 지수 80등수 88을 너무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포항 공대는 교수님 다 해봐야 240분밖에 안 되는 스몰 미니 대학입니다. 단지 그걸 n분의 1로 해가 교수 숫자 나라가 연구력이 높다는 거지, 미국의 교수 3,000명 되는 대학하고 포스텍이 250명 되는 대학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우리 너무 거기에가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첫째, 포항국가대의 가장 큰 한계점은 크리티컬 매스가 형성 안 되는 스몰 넘버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스몰 넘버를 라지 넘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항공과대학 교수들이 포항시로 나와가지고 포스텍이라는 기업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스몰 넘버를 라지 넘버로 어떻게 전환시키는 문화를 포스텍하고 포항시청이 만들지 않는다면은 단지 88대1라는 그 랭킹을 만들고 이건 의미가 240명 교수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대학에 한 과가 지금 200명이 넘는 과가 지금 서울대학 교수가 지금 2,700명, 3,200명이 지금 육박, 2,000명, 3,200명 육박하는 그런 대형 대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랭킹에 너무 안주해서는 좀 곤란하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포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포항 문과대학도 있고 포항 포스코도 있고 사람들이 끌어들이게 해야 되는데 과연 포항 문과대학이 있는 교수조차도 포항시나 같이 어우러지느냐. 아마 금요일 되면 포항 문과대학 교수는 한 3분의 1은 서울로 다 가족 찾아갈 거고 방학 되면 또 3분의 1은 미국 외국을 갈 거고 여기 있는 포항 문과대학 3분의 1 교수 정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포항에 정착한 분들이 있다면은 만약 이게 극단적인 우리가 이렇게 수치로 했을 경우에 단순화시켰을 경우에 이런 식이라면 포항 문과대학의 존재가 포항 창조도시 포항의 토론을 어우러지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포항 문과대학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포항 문과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했었는데 한때 얘기 와가다가 조건이 안 맞아 못 왔었는데 저 지금 포항 문과대학 비난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 잘 되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미국 캠브리지시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캠브리지시 앞에 게이트를 설치했어요. 톨게이트를 설치해요. 그래서 캠브리지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해버렸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이 포기했어요. 항복하고 캠브리지시에다 1년에 한 1억 불인가 기부금을 캠브리지시에 도시가 쉽게 말하면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대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가장 존재 이유가 기여하는 역할은 그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다가 전부 다 글로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로컬도 제대로 못하면서 로컬에 컨트리뷰트하는 대학은 그 대학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영남대학에 항상 얘기하는 게 영남대학이 먼저 경산에 뭘 할 것인가 포스텍도 마찬가지로 포항시에 뭘 할 것인가를 미리 얘기를 한 뒤에 글로벌화를 외쳐야 되지 먼저 글로벌화만 하는데 그거 글로벌화가 됩니까? 이런 작은 미니 대학, 한 개의 과에 불과한 대학이 대형 대학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곤란하거든요. 여러분들 포항시청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든 포항공과대학을 포항시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창조도 김영균 전 부산시의 창조도시 본부장과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계신 김영균 본부장께서 창조도시라는 것은 이분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교육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제고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육이 결국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교육은 문화를 형성해서 사람의 브레인을 워시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이분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플로리다 교수가 인재기술 관용을 얘기했다면 이제 김영균 본부장은 사람, 경제, 교육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는 도시가 창조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포항시가 창조도시를 지향할 때는 가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 문화는 이 두 가지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엮어주는 것이 문화거든요. 문화의 의미는 이 두 가지가 별거로 존재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어우러지게 같이 믹스시킬 때라는 거예요. 윤활유, 본드, 전착제가 바로 문화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문화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포항도 창조도시를 지향하면서 예술, 문화를 어떻게 예술의 전당을 만들고 문화 공연장을 만들고 이런 게 문화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어우러지게 만들 것인가. 예술은 좋은 공연은 보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굳이 여기에 포항에 예술의 전당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코넬 대학은 무지무지 초원에 있습니다. 인구 3만인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는 공연장도 꼭 안 없습니다. 정말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대형 오디토리움은 밖에서 들으면 다 들릴 정도로 외부의 소리가 막 흘러나가요. 근데 그 공연장에 매년 한 번씩 이작 폴만이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와 연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형 공연장이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타카라는 코넬 대학 위치하고 있는 도시에 미국 전 세계 최고의 음악 비평가가 한 분 계십니다. 비평가인데 이작 폴만이 뉴욕에 와 인사로 공연하러 갔다가 인사로 오면서 한 번씩 와 공연해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항이라는 도시 예술의 전당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얼마나 돈을 줘야 불러드립니까? 그건 넌센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지
여기 있는 인재들을 활용해가 그 사람들을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이걸로 연결해가 1년에 한두 번씩 와가 해주면서 우리들의 시민들의 그 문화의 목마름을 잠시 발전을 해소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공연장까지 만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문화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엮는 게 문화라고 문화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너무 역점을 두고 있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장소현 지역이 창조도시가 만들면서는 수평적 파트너십대가 지자체, 지방정 지역에 있는 중앙의 정부도 끌어들여도 지역의 주민들이 바텀업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느끼는 창조도시가 돼야 되지 지역의 엘리트 집단들이 창조도시, 정도시 외치다가 창조도시가 되는 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파트너십일 때는 이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은 커뮤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없이는 커뮤니 형성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습기회, 교육기회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되는 창조도시가 됐을 때는 그게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 내에 있는 핵심 주체들이 어우러짐이 됐을 때 이거는 창조도시가 되기 때문에 창조도시 우리가 너무 뭐가 팬시한 용어를 만들고 사람들을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시설물 만드는 이쪽으로 창조도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데서 사람들을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경제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창의성을 경제 핵심과 정도고 과학과 과학기술과 ICT 융합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조하는데 창조경제의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입니다. 융합, 있는 것을 잘 엮는 것 그리고 add 가치를 부과시키는 것이 창조다. 핵심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무에서 이걸 창조하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쓰고 이것을 어떻게 add value, 가치를 좀 더 높인다는 이게 제대로 된 창조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사전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데 이런 거는 창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로 손을 꼽는다면 아마 누구도 주저앉지 않고 꼽는 사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좀 아침에 일찍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사람인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가 인류 최고의 천재로 꼽는데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된 두 가지 발명품을 본다면 전기하고 상수도라고 얘기합니다. 상수도. 가정의 수도 같은 게 우리 하이진 팩터를 무지 높여줘가지고 우리 건강도를 높였다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 하나에 있는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미국 특허청에다가 전기 발명을 한 뒤에 정부하고 발명한 데 자기가 특허 등록하니까 가니까 특허청 직원이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신기한 걸 만들었냐 당신은 창조자다.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나는 나 이전에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놓은 것에서 add some more 약간 더 추가했을 뿐이지 내가 크리에이트 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토마스 에디슨조차도 이런 창조를 자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추가했을 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토마스 에디슨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는 뭐든지 발명한 뒤에 그걸 발명한 것을 커머셜라이즈 상업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발명품을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팔리지 않는 것은 발명이 아니다 할 정도로 토마스 에디슨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만 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만들어 100년 기업을 만들었죠. 그게 제너럴 일렉트릭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토마스 에디슨은 창조를 좀 겸손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을 꼽히는 전 문화부 문체부 장관했던 이어령 장관 같은 경우는 창조라는 또 궁극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창조지 창조라는 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 음악의 신성이라고 모차르트 역시 자기가 한 번도 독창적인 곡을 작곡한 것이 한 번도 없고 남 곡을 듣고 거기 영감을 얻어가 그것을 약간의 패러디를 좀 더 넘어섰을 뿐이라는 걸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역시 뭔가를 발명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고 최선의 것을 조합하는 능력이 내가 뛰어났을 뿐이라고 두 사람도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창조계급의 부상이라는 글을 써가 창조도시라는 용어를 빅히트 친 리처드 플로리다는 것을 이런 얘기합니다.
창의성이 반드시 지적인 거예요. 우리 창의성을 자꾸 예술, 문학에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창의성을 종합하는 능력,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즉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미 거친 나다른 존재라는데 이 나다를 채를 가지고 체질해서 나다를 바른 것과 좀 더 거친 것을 골려 가려내는 체질하는 것이 창의성이지 우리 무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이런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이스라엘을 이제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태인 친구가 마침 그 텔아비브 대학의 교수로서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을 가면서 작년에부터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창조국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창조국으로 벤치마킹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왜 우리를 창조국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인구 780만에 불과하지만 벤처 기업수가 약 3,800에 의해 세계 바이오 인터넷 보안업체 이게 핵심입니다. 인터넷 보안업체 70%를 석권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수 60만 개 세계 벤처 캐피탈의 35%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에 투자합니까? 그게 자 이스라엘의 전 총리들 사람이 자원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었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지 뭔가 멋있는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총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되게 활발한 국가고 이스라엘의 제1산업은 군수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로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수산업을 키워가지고 쓸 뿐이지 군수산업이 돈이 되는 첨단 산업 때문에 있는 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그 유명한 교수인데 물었습니다. 테크니온 대학에 갔을 때 교수인데 물으니까 창조란 말을 자기들 모른다. 단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 오늘날 여기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벤치마킹 포인트가 되고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는 철저하게 프랙티컬 모든 것은 우리는 실용적인 데서 출발했을 뿐이지 결코 우리는 뭔가 그랜드한 거, 그랜저한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도 시도한 적 없고 항상 우리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돈 될까? 이런 프랙티컬 출발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국가에 벤치마크 포인트를 이스라엘 하다가 나중에 독일로 바꿔요. 독일은 더욱더 이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좀 황당한 대목이 있지만 독일 사람은 더욱더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이런 것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은 건국일부터 싸워야 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절실하게 지켰고 사막밖에 없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2산업은 놀랍게도 농업입니다. 농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사막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중해에 물을 끌어다가 담수 작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관계를 통해가지고 사막에 뿌려줘야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갖 곳에 전부 다 작은 스프링클러들로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으면 군수산업이 넘버원이고 두 번째가 물산업입니다. 물하고 농업을 물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묻지 말아요. 이 전부 다 두 가지 이스라엘의 제1, 제2 산업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해 생존을 위한 산업이었지 단지 이게 지금 오니까 첨단 산업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뷔페나 집에서 아침 식사하실 때 드시는 방울토마토 있죠, 그죠? 방울토마토 하나로 1년에 끌어들이는 로얄티가 3조 5천억입니다. 방울토마토 씨앗을 누가 개발했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가 개발했어요. 이 하나로 3조 5천억.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저께 신문에 해조류가 건강에 좋다. 미역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게. 우리나라 미역 다시마 씨앗이 우리나라 개발한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90% 수입. 우리는 좀 뭔가가 지금 뭔가 현실적 범퍼징한 걸 지금 창출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제가 이스라엘은 프랙티컬에서 출발했지 크리에이티브에서 출발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창조국가로 보는 건 좋은데 그 창조라는 것이 아까 애드성 했는 거지 크리에이트 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이스라엘 사례로 제가 들어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앞으로 갈 산업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료고 그 다음 하나는 에너지인데 삼성은 주목해야 될 게 삼성은 에너지 산업으로 가더라도 에너지를 제너레이터하는 쪽으로 갑니다. 에너지는 큰 산업 두 개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하는 게 있고 세이브하는 산업이 있는데 에너지를 제너레이터하는 것은 발전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은 태양광, 수력 이런 것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걸 요즘 ESS라고 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 전기의 특징은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이 전기를 송전탑 올리는 순간 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전기는 없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 타임에 전기를 빈번히 쓰지 않을 때 그 전기는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를 쓰지 않을 때 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만약에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가 나온 것이 이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인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삼성은 제너레이트 하는 걸 어렵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SDI를 앞세워가 가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바로 에너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아주 영리합니다. 그럼 삼성은 두 번째 산업으로 차세 산업 꼭 의료 쪽을 오더라도 삼성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기를 가면서 세계 첨단 의료기기 회사하고 맞붙지 않습니다. MRI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MRI는 너무나 멀리 있는 곳이니까. 삼성조차도, 삼성 그래서 메디슨을 인수해가지고 초음파 진단기는 아주 초보 단계 의료기기만 합니다. 또한 삼성은 의약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가면서도 합성신약 쪽으로 안 갑니다. 비아그라는 이런 합성신약은 블록버스터가 1년에 한 아이템과 4조를 버는 아이템들은 삼성이 가도 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동아제약을 포함해서 모든 제약회사들이 1년 R&D비가 4,800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베이비 로션인 존슨앤존슨 같은 베이비 로션 아시죠? 그죠? 존슨앤존슨이 1년 매출이 20조인데 연구개발비가 2조 5천억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제약회사 다 합쳐가 4,800억밖에 안 되는데 존슨앤존슨은 한 글로벌 파마슈티컬 컴퍼니가 투자하는 1년 연구비가 2조 5천억입니다. 그 삼성조차도 이런 쪽을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삼성은 현명하게 갑니다. 바이오시면 특허의 알림 쪽으로 가면서 삼성은 철저하게 무엇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삼성이 하고 싶어하는 뺀시한 쪽을 그랬잖아요. 창조 도시를 우리가 만들려고 추진할 때 노력할 때 너무 그랜드한 걸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창조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창조라는 것이 뭐 별다른 게 있나? 잘 베끼고 있는 것을 잘 컨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뭐 해야 됩니까? 커머셜라이즈, 상업화를 시킨 게 이게 제대로 된 창조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창조를 3C로 정의를 해가지고 창조를 우리가 크리에이트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It's the creation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It's the serendipity stupid라고 해가지고 나 바보더라. 창조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을 열심히 파고들다 거기에서 바이엑스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창조지. 이걸 발명해야지 하고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명됐습니까? 곰팡이 배양하다가 우연하게 엎치듣는 게 그게 페니실린으로 서렌디피티로 발명된 거죠. 우연한 발견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 현재와 동떨어진 것을 찾아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창조의 정의를 그림으로 정리하고 합니다. 이거 자연산 포도입니다. 그죠? 인류가 5,000년, 뭐 몇천 년 역사를 가졌다,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실 때 아직도 인류는 이렇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명됐지만 포도를 못 만들어요. 단지 이 포도알을 거봉으로 만들고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이 나달 포도는 가치가 없는 것이 뭐예요? 뭔가 떨어져, 원래 원송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이 포도에다가, 나달 포도에다가 쟁반을 바치는 게 창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다는 겁니다. 창조는 별다른 행위가 아니고 이 쟁반에다가, 포도에다가 쟁반을 바쳤을 때 이 포도는 자연산 포도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딱 뜯어먹을 때 물도 튀지 않고 잘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포항시청 우리 시장님 포함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의드린 거는 이런 쟁반을 바치는 행위가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그게 창조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지 지금 하지 않던 거 생다지로 어떤 생뚱맞은 걸 하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는 걸 먼저 강조드리면서 창조에 대한 정의가 좀 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현실적으로 정의한다면 가치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뭔지 우리가 창조라고 정의해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태계를 처리하는 유기체들이 아무리 작은 미물도 다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물은 필요 없다, 미생물은 덜다, 미생물 다 없었을 때 그 생태계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작은 아주 별볼로 뜻이간 중소기업도 그 지역에 어떤 일정 부분을 기여하면서 서로가 선택과 발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생태계, 이런 생태계는 피라미드 형 생태계는 곧 소멸되는 생태계고 이렇게 다양성이 이게 결국은 문화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점점 더 역할을 심화시켜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이틀 자체가 업그레이드. 그게 이제 서로 발전해가면 창조되는 거지. 이 자체를 슬림화시켜가지고 피라미드화 시켰을 때 그 도시는 위험한 도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포함 있는 것에서 현재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가 역할을 분담해서 잘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인은 과거에는 예술가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창조인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창조경제가 제대로 창조경제 생태가 되면서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포항시가 창조도시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말까 가장 핵심은 포스텍하고 72개 연구소, 포스코 이 기관들은 어떻게 포항 시민과 함께 우러지게 할 것인가. 제가 제 친구가 지금 현대제철 본사 사장으로 있는데 현대제철 사장이 2명입니다. 그 위에 부회장 계시고 원래 회장인 정몽구 회장이 계시고 그리고 부사장이 2명 있고 전무급이 한 10명 있는데 포스코보다 좀 규모는 많이 작은데 포스코는 회장 계시고 그 밑에 사장이 한 4명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부사장이 한 15명 될 거고 전무는 뭐 수십 명이고 포스코의 지금 포항 공장의 공장장이 뭡니까? 전문급에 불과합니다. 근데 과연 포스코의 번호준 회장이 포항에 몇 번 들어오냐? 문제는 가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자주 와가 어우러져야 비즈니스 되고 번 회장을 보러 오는 건데 제가 와서 1년에 몇 번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진에 정몽구 회장은 일주일에 2~3번 내려갑니다. 당진이 요즘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장 내려가면은 사장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 무조건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하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당진으로 다 달려요. 본사에서 거의 비즈니스 아니고 본사에서 거의 관리 기능만 해주고 있는 것이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포항, 아까 제가 포스코가 포항에서 하나의 섬으로 존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불소로 그죠? 왜냐하면은 전기를 가지고 셀을 녹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항 지역의 사실 공기는 되게 안 좋다고 보는 게 좋고 산소가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불이익을 주면서 과연 지역 내에서 포스코가 담 속에서 갇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는 포항 시민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같이 뛰어나오지 못하는, 어우러지지 못하는 조직은 그 지역에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 같은 생각들. 어쨌든 커뮤니티가 되지 않으면은 그 조직은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지역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도시 생태계라면 궁극적으로 있는 아까 각각의 기관들 주체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어우러진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창조도시의 핵심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가 또 너무 또 포항 하나의 바운드를 위해서만 고민을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구하고 어떻게 연계를 가져갈 것인가. 포항공과대학하고 한동대학이 있다고 하지만 포항의 가장 큰 그 인력 구조의 문제점은 정책하고 사회가 한 집단이 되게 적다는 게 포항의 그 연구기관들의 문제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 이런 기타 등등의 대학들의 사회과학 집단들 포항 쪽에 관심을 가지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울산하고의 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같이 외회를 함께 할 것인가. 이게 포항의 앞으로의 하나의 큰 관건 내외부를 어떻게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이제 주요 도시 보면 지리, 제네바, 밴쿠버 이런 도시를 보고 서울을 이제 89일 아마 이게 삶의 질로 보서 서울이 뭐 집값도 비싸고 공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겁니다. 과연 포항은 어디에 위치할까? 삶의 질이 좋을까? 아니면은 문화적인 요인인가?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있는 것은 포스코가 아무리 공해를 유발시킨다든지 하더라도 직전 그 한국은행 본부장이 제 동기였는데요. 이 친구가 서울로 갔는데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프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만나고 왔는데 자기 처음에 와서 서울 와서 왜 머리가 아픈지 몰랐는데 포항이 공기가 좋기는 좋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포항에 근무할 때는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서울에 한 달 출근하니까 두툼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포항이 안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큰 장점이 포스코의 그 매연하고 이런 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포항은 바닷가로서의 매력적인 맑은 산소를 푸는 그런 공기가 있다는 것이 포항의 강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포항시가 좋은 정책을 하고 경북도가 좋은 정책을 하고 지방 분권을 외치고 지역 자유를 외쳐도
수도권의 흡인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아까 대도시 이스라엘도 가장 문제가 텔아비브로 모든 사람이 다 몰려버린 겁니다. 이 수도권의 흡인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수도권의 흡인력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지방이 사람이 모여들 수 있게 잘 살 수 있는 동의는 뭘까? 중요한 건 지방 정책일 것 같지만 지방 정책은 절대 넘버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경기가 다운턴으로 갔을 때, 침체로 갔을 때 지방이 오히려 살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죠? 집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집사가 고생 좀 하면 나중에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는 거지. 서울 간다고 내 아들이 서울대 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다운턴으로 가 집값이 붕괴가, 부동산 가격이 붕괴가 되면은 서울 가야 될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지방 정책을 제대로 쓰는 지방에 사람이 머물고 지방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다행스럽게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L자를 그리면서 L자 커브를 그리면서 어디까지 이게 끝이 꼬리가 갈지 모르는 경기 침체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창조도시를 해가지고 포항에 사람이 머물게 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게 하면서 지방정치 경기하고 맞물렸을 때 삐시 됐을 때 그 지방정책을 성공합니다. 지방발전정책은 경기가 업턴할 때는 어떤 정책을 써도 지방정책이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남대학교에서 한때 영남대학이 잘 나갈 때가 1980년대 중반까지 천마장학생으로 서울대학 떨어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고시 시켜가지고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 영남대학을 끌어가는데 85년부터 2007년, 8년까지 천마장학생이 매년 미달이었습니다. 왜 경기가 좋고 가정에 한두 자녀가 딱 키우니까 우리의 영남대학 천마되는 것보다는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상 좀 낮은 가라도 보내는 게 관행인데 2008년도 이후부터는 천마장학생의 경쟁이 5대1이 넘어버렸습니다. 오징어라 해서 막 몰려옵니다. 왜? 경기가 다운턴에 가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부모들이 수명이 늘다 보니까 애들이 무조건 투자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투자를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천마장학생이 넘쳐날 정도로 자원이. 그래서 경기하고 지역 정책이 맞물렸을 때 그 정책을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포항이 지금 창조도시 정책을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저도 만드는 경기하고는 아주 지금 적합한 타임이다. 정책은 홀로 성공 못합니다. 경기하고 같이 적합하지 않은 정책은 지금까지 봤을 때 성공한다는 것이 우리 지금 경제학의 경영학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시를 가보면 정말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가 삶의 여유가 얼마나 있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포항 포스텍에 있는 교수 상당수가 여기 보면서는 경주에 살면서 경주에서의 그 삶의 질이 높은가 하고 아니면 현대호텔에 있는데 아침에 헬스하고 일이 출퇴근하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포항은 어떻게 하면 경주하고 같이 얼라이언스를 할 것인가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삶의 질을 할 때 포항은 조금 경주에 비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경주하고 연계 문제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독일의 프라이브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포항하고 좀 다른 환경 생태 분야로 이제 특화를 해가지고 조량기. 근데 독일의 모델을 이제 창조 경제를 아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다 보니 아니해가지고 독일을 가고 있는데 독일은 좀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 중앙 집권식 국가에 출발했는 국가지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 대기업을 입주시키고 그 다음 중소기업들 그 밴드하는 서플라이어들 중소기업들 그 옆에 위치시킨 게 우리나라 산업정책이고 독일은 한 500여 개의 작은 봉건 영주 지방들이 독일은 철저한 봉건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이라는 기업들이 자기 작은 소국의 하나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것들 지금 우리가 보면서 지금 보면서 독일의 히든 챔피언,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정책이 없습니다. 독일 정부에는 단지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멘스나 바스핀드에 와가지고 뭐라고 왔습니다. 어셈블하러 왔는 거예요. 조립하러. 우리가 반대라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이미 강한 중소기업인데 그 중소기업들의 물건을 납품받기 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대기업이 위치해가지고 그 중소기업 만드는 제품들을 조립하고 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포항 산업단지, 북한 산업단지, 울산 산업단지를 대기업을 위치시키고 그 대기업들을 납품해줄 중소기업들을 역으로 해 우리는 산업정책이 독일하고 반대인데 현재 독일 산업정책하고 강소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그런 실패에 봉착할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아까 지금 현재 있는 포스코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생태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 중에서 누가 강한 기업이냐를 봐서 그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야 되지
이 생태계를 도외시하고 독일보가 그냥 강소기업을 키운다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역사를 보는 역사는 결국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항에서도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포항이 한다면 먼저 현재 포항 지역에 있는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면밀히 보고 그 생태계에서 누가 키플레이어인가, 이 키플레이어가 궁극적으로는 히든 챔피언이 되고 우리가 강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포항의 정책이 돼야 되지, 그냥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외생적으로 강소기업을 이식시킨다면 그런 생태계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를 제대로 분석하는 정책이 제대로 분석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역에는 우리 시장님이 아마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앞으로 도약하는데 제2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답변화 지금 너무 산산업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엄청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지난 정부 당시에 해외 너무 과도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또한 고로를 완성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거의 전량 납품을 해보니까 포스코의 물량이 또 줄어들어버리고, 이 포항이 지금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한때 바닷물을 통한 리튬 채취하면 이 바닷물 채취 리튬이 소금 온천이 있는 저 칠레 같은 국가에서도 소금 연못에도 채취한 리튬도 제대로 지금 이게 수율이 안 나옵니다. 에너지는 수율수합니다. 우리 지금 나무가 없어서 나무 안 씁니까? 나무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기름을 쓰는 것이 더 쌉니다, 사실은.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대체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포항이 바닷물에서 리튬을 채취하는데 리튬을 외국에 수입하는 데 쓰다면 리튬을 외국에 수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포항의 이 리튬을 통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아직 너무 멀리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산업 지금 포항의 산업 정책을 한번 볼 때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지금 현재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라는 천재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가 빅히트를 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아이언맨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입니다. 그죠? 페이팔이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천재입니다. IT 업계에. 이 천재가 이 보니까 전기 자동차 만들 수 있는데 왜 못 만들까 보니까 기존의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배터리를 고효율, 고성능 배터리가 나와야만 전기 자동차가 되는 줄 알고 원통형 배터리를 아시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트리플 A 같은 거 이런 배터리에서 우리 휴대폰이나 노트북에는 패킹 배터리, 납작한 배터리, 이 배터리로 가는 것이 고효율 배터리로 가는 거라고 모든 세계 자동차 업계와 2차 전지 업체들이 패킹 배터리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천재가 무슨 소리다, 혹시 회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원통형 배터리를 한번 연결시켜보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이 원통형 배터리, 여러분 원통형 배터리를 쉽게 기억하시면 뭔 배터리 하면은 우리 워크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워크맨의 배터리 워낙 많이 소모되니까 소니사가 워크맨을 만들면서 이걸 충전도 2차 전지로 만든 것이 1981년도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그럼 충전용 배터리 이 원통형 배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자동차의 S카에 9,000개를 장착시켜가 그걸 회로 기술로 연결을 시켰더니만 BMW가 그렇게 패킹 배터리로 고기술을 이용한 패킹 배터리를 가가지고 시속 200km를 지향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요원하고, BMW 차는 지금 시속이 120km, 90km밖에 안 나오고 90km, 120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쓰는 게 150km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 천재 앨런 머스크가 그럴 필요가 있나? 원통형 배터리를 9,000개를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팍 시켜보니까 시속 180km, 200km가 나오면서 350km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자동차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고기술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잘 믹스시키느냐가 이게 앞으로 지금 이 앨런 머스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LA하고 도쿄하고를 탄환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튜브를 만들어 거기서 미국에서 붕 쏴버리면 이게 한 2시간, 3시간 만에 도쿄에 도착하는 궤도 탄환 열차를 지금 만들기 꿈이라고 하죠. 이미 이걸 대륙간 궤도 탄환 열차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내에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8시간 걸리는 걸 지금 고속열차로 4시간, 그걸 40분 만에 주파시키겠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앨런 머스크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2차 전지로 지금 갔을 때 현재 지금
완전한 2차전지 자동차가 연간 한 4만 대밖에 안 만들어지는데요. 2018년도가 되면 2차전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500만 대가 된답니다. 500만 대가 되면은 현재 지금 생산되는 2차 전지량의 1000대가 생겨요. 1000대가.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은 무궁무진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에너지를 어디로 갖다 겠습니까? 삼성 SDI 앞세아가 2차 전지 산업을 지금 몰빵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울산과학기술대 유니스트가 2차 전지 특성화되어 버려가지고 삼성 SDI 완전히 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2차 전지, 요 밑에 양산이죠. 양산은 지금 2차 전지 양산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그 유니스트는 어떻게 보면 포스텍보다 후발 대학이기 때문에 포스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텍 극복에 자기들이 오히려 더 현장으로 더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현장에 뛰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스텍이 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포스텍을 우리 포항으로 끌어낼 것인가, 상아탑 속에서. 이게 아마 포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우리가 지금 많은 한계점을 우리 시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철강산업 중심으로 힘들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거든요.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포항 공과대학에도 시민들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포항시만 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간 도시는 디트로이트, 그죠? 디트로이트가 왜 망했느냐? 저는 봐서 디트로이트는 궁극적으로 노조하고 제대로 된 대학이 없었는 게 디트로이트의 가장 큰 실책인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에 지금 세계적인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아나버가 원래 디트로이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30년 전에 디트로이트시에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은 아나버로 도시 옮겼다고 한 3시간 떨어진 곳으로 옮겨버린 게 디트로이트 가장 큰 실책인데, 피츠버그는 철강 산업이 세태 산업을 갖지만은 피츠버그의 세계적인 대학 2개가 카네기 멜론하고 피츠버그라는 대학이 있는데, 피츠버그라는 대학은 우리 영남대학의 규모의 한 5배입니다. 그럼 포스텍이 몇 배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교수 수만 한 4,000명, 5,000명 되는 대학. 대단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있고 세계 최고의 대학인 카네기 멜론 대학이, 카네기 멜론 못 들어보셨죠? 그죠? 서울대학교 은사중에 한번 조동선 교수님이 카네기 멜론은 계량 쪽으로 되게 잘하는 대학이고 하버드는 정책 쪽으로 잘하는 대학이고, 자기 부친이 교육부 장관 하셨는데, 문교부 장관인데 조동선 교수님 하버드 대학에 어드미션을 받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 어드미션을 받아가 아버지, 저는 계량 쪽을 원하기 때문에 카네기 멜론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친께서 무슨 멜론인지 몰라도 무조건 하버드야,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갔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작은 대학들, 뭐 칼텍이나 카네기 멜론보다 잘 모르는, 카네기 멜론 대단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 2개의 큰 도시가 있는 것이, 하나가 필라델피아고, 거기 가면 와튼스프라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가 피츠버그 대학입니다. 피츠버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쇼핑을 못 가면 쇼핑을 가고 싶어하는 가장 많은 도시가 피츠버그라는 대도시입니다. 인구 한 180만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인구 180만이라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주변의 인구까지 합치면 몇 천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츠버그는 대단히 이 대도시라는 강점과 문화가 있고, 이런, 그래서 피츠버그가 바이오 산업으로 지금 특히 의료 쪽에 우리나라 그때 황우석 교수가 피츠버그 대학 교수하고 줄기세포했는 게 바로 그 피츠버그 대학입니다. 바이오 쪽이, 의료 쪽이 대단히 유명한 대학이기 때문에 포항공과대학도 한때 바이오 의료병원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실패하고, 그 교수가 지금 유니스트로 와 있죠. 서파길 교수가. 그랬는데 포항도 바이오 쪽이 좀 필요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타임을 약간 좀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피츠버그는 민관 철강공예도 지금 보건 바이오 IT 도시로 미국에서 2000년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혔을 정도로 도약하는 것은 대학을 현장으로 끌어냈습니다. 피츠버그가 철강에서 내가 안 좋은 도시를 갔을 때 시민들이 온갖 비난이 대학이다 막 빗발쳤습니다. 도대체 카네기 멜론 대학이 뭐 하는 거냐? 너들 담 속에서 너들끼리만 좋았지 우리들 중에 뭐냐 하면 시민들이 대학을 끌어낸 게 가장 큰 동인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 상공인가 대학, 지방정부와 함께 피츠버그 문화 트러스트를 만들어가 PCT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기술, 인재, 포용성. 그래서 아까 창조도시란 창조개국의 부상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플로레단 교수가 바로 이 피츠버그의 모델을 보고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츠버그에서 이제 자기는 좀 답답함을 또 느꼈으니까 이제 토론토로 옮기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디트로이트는 뭐 세계 최대 이제 엄청난 그런 파산 규모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18조 정도, 18조의 파산을 해서 지금 거의 회생불능. 그런데다가 문제가 뭡니까? 모든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이 다 떠나가 남부로 다 갑니다. 아틀랜타나 알라바마 쪽으로 다 내려가면서 디트로이트는 돌아오기 힘든 그런 길을 가버립니다. 시민들이 아까 제가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행복은 자기 집값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투자가 자기 전 재산의 70% 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가장 민감하게 우리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도시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값 유지에 위해서. 디트로이트 시표는 대학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 아까 제가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하는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샌프란시스코 왜 성공했느냐? 아까 제가 히피 문화, 그 다음에 호모 동성애자를 받아주는 이런 보헤미안 문화. 결과적으로 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동부의 답답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온 도시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스탠포드 대학이 1880년에 설립될 때 아주 작은 지방대학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촌놈들이 득실거리는 골드러시로 돈만 아는 그런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미국 서부에 동부 사람들 보기엔 저는 학교도 아니었죠. 이미 하버드대학 때 설립된 지가 150년이 넘어서 있을 때 그 작은 지방대학이 왜 세계적인 지금 대학이 되느냐? 샌프란시스코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샌프란시스코하고의 협력 관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 초일류 대학이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나 글로벌 대학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스탠포드 대학이 아니에요. 스탠포드 대학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학계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더 낮게 봐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 코넬 대학 교수 괜찮고 거기에 연봉을 30만 불 줘도 안 하고 스탠포드 대학 20만 불 준데 가버립니다. 왜? 워낙 연구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도시라고 뭐라 그랬죠? 직장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뒤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가는 도시가 됐을 때 그 도시는 명문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클리 대학은 엄청 좋은 대학이죠. 그죠? 이런 대학들이 주역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도시로 가는 게 또 그러면서 또 실리콘밸리랑 같이 어우러집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스탠포드 대학이 파생시킨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스턴은 MIT라는 대학이 또한 공과대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미국 생명공학이나 IT 산업의 메카가 된 거고 MIT 대학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MIT 대학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미국의 물류 시스템하고 이걸 기획한 데가 병참 디자인한 데가 MIT 대학이 그때 그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거죠. 그 주정부는 매년 1조 7천 자금을 지원하고 제록스, 3M, 코닥, 마스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뉴욕시가 그 블룸버그 시장에 계실 때 블룸버그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통신, 경제통신 재벌 아니거든요. 블룸버그 시장에서 이러다가 뉴욕시가 세계 문화, 예술 이런 거의 상업의 중심인데 보스턴하고 샌프란시스코 보니까 뉴욕시가 이래가지고는 보스턴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지겠다. 왜? 창업이 안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공과대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리콘밸리 2.0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블룸버그 시장이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릴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좋은 기업입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러면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요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을 구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 세계에 공고를 합니다. 땅을 공짜로 1조 원어치를 1조 원 땅을 줄 테니까 100년 동안 무상으로 세계 최고의 공대에 있으면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지원해라. 우리는 그 공과대학을 구성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카이스트도 했고 MIT, 스탠포드 대학이 다 했는데 미국 코넬 대학하고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이라 테크니온 대학은 되게 적은 대학인데 노벨상 수상자를 10몇 명을 배출한 대학입니다. 두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어플라이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코넬 대학교에
졸업생 중에 한 분이 듀티프리샵 면세점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재산을 약 2조를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코넬 대학에 한 방에 기부금 4,800억을 냈습니다. 이 코넬 대학 이 자금과 테크니온 대학의 역량, 코넬 대학 공교회가 이 코넬 테크니온 컨소시엄 이 프로젝트를 선정됩니다. 2017년부터 학생 모집회가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끝나가 지금 곧 모집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뉴욕시조차도 자기들이 위험을 느끼고 공과대가 이런 이 지금 프로젝트에 약 2조가 들었습니다. 2조. 지금 현재 들어간 돈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구글 아마존도 불러가겠다. 삼성전자도 역시 만약 뉴욕에 이런 대학이 설립 때가 활동하면 가겠다는 할 정도로 대학은 엄청나게 그 지역 발전에 가장 중심이 대학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티콘 LG를 만들겠다는 생각. LG는 계곡입니다. 그죠? 뉴욕 CF 계곡을 만들겠다는 거. 시콘밸리에 있는 대학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22,000개 창출될 거다. 경제고 60억달러, 추가해서 12억달러. 이게 이제 뉴욕 본교가, 공과대학 본교가 만들어지는 기대하는 예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뿐만이 아니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스피노프 기업들을 뉴욕시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아까 시장님 발표 전에 보시면 아들레스호프라는 이런 도시를 꿈꾸면서 산악인 복합도시,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아주 잣된 그런 비전 방향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간에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포스텍을 어떻게 지금 끌어낼 것인가. 연구력은 86인데 너무 미니 대학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미니 대학이 어떻게 하면 스몰 넘버를 라지 넘버로 만들 것인가, 결과적으로 연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하고 그다음 포항 포스텍, 포스코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포스텍에서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아직 취약하다는 거를 좀, 바이오하고 사회과학 쪽이 좀 취약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을 좀 접근을 해주는데, 어지간 제가 보는 관점은 피츠버그의 부활 요인이 결과적으로 대학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포스텍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앞에 좀 기다려 한 10분 더 하면 됩니다. 5분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왜냐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금년 4월 16일 아침 8시 40분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 자초되면서 세월호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대 참사인 304명이 실종됐다. 294명의 시체가 이제 회수됐는데, 우리 시장님 잘 아시겠죠? 배경 증장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 선원들의 책임감 부족이다, 안전불감증이다. 저는 직업윤리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고 발생 수습 단계가 저는 좀 너무 많은데, 관련자 처벌하고, 그 다음에 유병헌만 잡으면 될 줄은 유병헌은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죠. 이 사고 뒤에 과연 이런 관련자들을 처벌 한다고 이 사고가 리핏 재현 안 될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서구를 봤을 때 직업윤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부터 소재가 자질을 키워주고 직업을 강조하고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백주대낮에 남대문이 타가 전소되는 걸 보면서도 남대문을 막지 못하는, 남대문 기도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가치만 하고 우리 현재 경제 물질 문명하고 괴리가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느냐? 제가 봐서는 이시조선 한 500년 하다가 1910년도에 치욕스러운 한일 합방이 되면서 1945년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왕조 사회에서 그대로 식민 지배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해방을 외국 학자들은 서든 리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노력을 했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태동될 시간적인 이유가 너무 짧은데 경제는 너무 발전을 했습니다. 머리하고 우리가 느끼는 물질하고가 너무 이게 핏이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유교적인 의식 구조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게 컨텐트 내용보다는 항상 모양새를 보시고 형식을 너무 중시하는 유교적인
의식부조가 아직까지 우리도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삶을 지배할 때 내가 내 일에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남이 어떻게 볼까? 이거 개항해 볼까? 이 직업을 좋게 볼까? 항상 내가 나의 오너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일의 오너십이 없고 항상 타인의 타자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일 수밖에 없고 항상 더 나은 것만 있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별로 못 끼는 주의식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주사를 봤더니 직업 선택할 수입이 37%가 중요한 거고 안정성을 28%, 적성이나 흥미는 16%에 불과한 조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조사를 우리나라 일에 대한 자부심이 11%에 불과하고 소득, 안정성이 56%. 근데 소위 말해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보면 일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50%에 불과하고 안정성이면 10%, 20% 불과한데 우리는 무시 높습니다. 외관을 너무 중시한다. 내가 일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일은 단지 남에게 보여주고 폼자. 우리보다 더 나라 심한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 우리가 늘 비난하는 나라들이고. 그래서 정확히 이게 의식구조의 직업 선택부터 우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9.11 테러 사건이 생겼을 때 릭 리스콜라라는 그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안전 책임자가, 이 사람은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근무하면서 9.11 그 빌딩이 붕괴될 때 자기 관리하였던 2,700명 사람들 안전하게 소개시키고 자기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는 시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주 그 9.11 테러 사건의 영웅인데 이 사람은 왜 2,700명을 구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9.11 테러 사태가 생기기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천재들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안에 컨설팅 펌, 파이낸셜 펌, 로우 펌 이런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근무하는 그런 빌딩이었는데요. 이 릭 리스콜라가 9.11 테러가 생기기 전에 계속해서 한 3개월마다 소방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막 당가버리 됐습니다. 내가 우리 세계 천재인데 한마디만 우리 알아듣고 다 알아! 하고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아주 무지하게 따라와. 아니면 뭐 윽박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 훈련을 시킵니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심리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threat rigidity가 생깁니다. 위험이 있으면 사람이 굳어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유연하게 그 위기를 탈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막 쓰고 온갖 걸 조합해가 탈출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위기가 되고 굳어가 정신이 나갑니다. 이게 심리학 이론입니다. 물론 이럴 때 이제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끌어주면서 인도했을 때 그 조직은 살고 리더마저 도망가보는 조직은 세월호는 침몰하는 참사를 겪게 되는 거죠. 그죠? 릭 리스콜라는 그 전에 오버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오버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과도라는 걸 시키는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위기 상황을 탈출할 때는 우리가 과도 학습을 통해 뭐가 나와야 되는 오토매틱 머슬 리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자동적인 근육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머리로 반응하면 안 되는데 머리는 이미 굳어버립니다.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교육학의 이론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버 트레이닝, 오버 러닝을 시켜가지고 오토매틱한 머슬 리액션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성공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아침 7시부터 교육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과도 학습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중요한 건데 이건 아니면은 근데 릭 리스콜라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선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과도 학습 안 하다 보니 누가 자기 목숨 안 귀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요시다 마사오라는 사람이 후쿠시마 원전 소장인데 그 전에 많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은 방파제가 벽이 너무 낮다. 이거 한 7m, 한 15m 해가지고 쓰나미가 올 때 이걸 대비한다. 쓰나미가 지금까지 7m 넘는 게 없었다. 하면서 이 사람 백업 배터리에 그 벽을 7m 고집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쓰나미가 15m짜리 와가지고 이 담을 넘어가지고 물이 범담을 해가지고 백업 배터리, 디젤 배터리가 가동이 안 되니까 이 원전을 들은 1차 전기를 없어져 버렸고 백업 배터리 가동이 돼가지고 핵용융을 맞아 쿨러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쿨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용융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뒤에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하는 그 안전을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 사람이
미국의 후쿠시마 원전이 영웅으로 다시 인정했다. 자, 이걸 보면은 물론 본인은 이제 후두암으로 죽습니다. 피폭이 돼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몇 명의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벌 주고 이런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쪽에 초점을 뒀지 이거 시스템을 고치는 데 초점을 안 두고 있다는 것 같아서 제가 오래된다는 얘기예요. 뭐 버케노드 사건 제가 뭐라고요? 자, 세월호가 생겼을 때 바다의 법칙인 겁니다. 세월호 선장을 세우는 직업윤리 각자 위치를 보수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선장은 상황을 지어 상호명령 통제 이래야 선장은 자기 일을 안 지켰죠. 기관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거의 배에 있는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직업윤리를 안 지키고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취급해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벌 주고 감옥서 보내고 벌금 물리고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게 저는 인재가 아니고 시스템의 붕괴로 보거든요. 한국 시스템 자체가 지금 직업윤리 시스템이 붕괴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탈행위, 개인의 일탈행위로 전체 시스템 와해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하이니 법칙을 동원하고 선수의 에어 포켓을 얘기하고 다 이게 전부 다 틀렸습니다. 방송이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하이니 법칙도 그 사람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고 에어 포켓도 없었는 게 에어 포켓을 얘기했죠. 그죠? 에어 포켓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얘기를 안 하고 하이니 법칙은 1대 29대 300이라 큰 사건이 하나 생기기 전에 29개 작은 사건이 생기고 300이 뒤에 신호가 온다. 이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종편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이니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하이니 법칙의 사람들은 사고와 위기는 대부분 88% 인간들이 만든 거다. 인재로 귀착을 시켜요. 중요한 것은 하이니 법칙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앞에 한 3분의 1은 인재다고 하고 뒤에 가면 인맥 사람이 80% 사고의 원인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그 담당자만 벌을 주면 사고는 재현된다는 게 하이니 법칙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관련자들 처벌한다고 이 사건이 재현 안 될까? 아주 위험한 지금 걱정스러운 지금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전문가는 사람 도대체 전문가가 맞나?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TV라고 얘기할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하이니 법칙을 얘기해요. 시스템에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한두 명 벌주는 걸로 그 사건을 해결하면 안 되고 도대체 그 안에 있는 룻 코즈가 뭘까? 근본 원인이 뭘까를 파악하고 그 근본 원인을 코렉션 해야만이 시스템이 복원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스템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좀 맨 페일리어, 인재로 가버렸죠. 그죠? 인재로 봤는데 시스템 페일리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 계신 제가 인력 한 가지입니다. 세월호 관련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도 앞바다 맨몰수도의 바닷물 온도는 11도, 12도였습니다. 여러분들 11도, 12도가 되는 바다에 발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발 못 넣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위를 느낄 때가 공기 속에 7도, 8도일 때입니다. 환절 밑에. 영하로만 별로 추위를 못 느껴요. 이미 몸이 반응을 해서 학습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우나를 가시면 사우나의 쾌적한 냉탕 온도가 21도입니다. 18도 되면 여러분 얼음 속에 바로 넣는 것 같아요. 이 바다 온도가 11도였습니다. 전체온적으로 다 죽습니다. 남자들은 고환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고통 때문에 못 견디고 그 바다물 온도에서 미국 CNN으로 온도를 잰 뒤에 방송하기를 건강한 사람 4시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1시간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익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얘는 세월호는 이미 1시간 만에 침몰했기 때문에 익사로 다 됩니다. 물을 다 먹는다 이미 물을 견디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방송 전문가들은 에어 포켓이 형성돼가지고 최소 3, 4일 살 수 있기 때문에 배를 인양하면 배가 깨져가 그 안에 있는 생존자만 다 죽으니까 배를 인양하지 말자고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은 뭐 스웨덴의 그 에스토리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오후 1~2시 됐을 때 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거기에 얼찡거리지 말고 또 어른 시체 수거하고 이렇게 했은 게 합리적인데 하루에 조명탑 값이 얼마 되었느냐 조명탑 값이 하루에 80천이 되었다. 8억. 그래, 조명탑 값만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간다. 합리성이 그렇지. 스웨덴의 에스토리아에 700여 명의 탐배가
국회에서 침몰했을 때 3일인가 지나가 더 이상 전체 원전하고 기타 등등으로 해요. 구조해도 사람들 모두 다 사망 상태다 하면서 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스웨덴 총리하고가 그 바다 위에서 이 부분을 바다 무덤이라 치는다고 딱 정하고 좋았던 점을 가는 게 합리적인데 우리 지금 5천억 이상의 구조 비용이 들어가고도 여전히 세월호에 공부 있는 전체 원전 때문에 상황 종료를 시에는 한 오후 2시 됐을 때 상황 종료를 선언해버렸어요. 다 죽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데는 과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먼저 직업윤리가 있었다면 그런 엉터리 주장을 했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문가들은 직업윤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공무원들 여러분 앞에 제가 공무원들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피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아까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 환경미화원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환경미화원 자기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물이 없어서 부모자를 만나서 재수 없어서 이런 등등으로 늘 불만해. 만약 환경미화원이 여름에 일주일 파업하면 포항시는 마비됩니다. 쓰레기장으로 바뀝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과연 환경미화원이 내 일에 보람을 느낄까? 또 거기에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소득을 보장해 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문제겠죠. 그리고 올여름에 영화 명량이 빅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쭉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과연 왜 명량이 히트를 쳤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배고픔이 있었는데 그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순신 장군의 계급을 그 당시 보면 3군 수군 통제사인데 3군 수군 통제사 그 당시 계급으로 종이품에 불과합니다. 종이품은 그때 조선시대 계급 되게 낮은 무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임금도 아니고 정승도 아닌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순신은 자기 분야에 대한 직업에 충실해서 3군 수군 통제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죠? 무리하게 목을 정체상의 인구에 충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도 받았고, 이걸 충실해. 문신이 돈을 받기지 않고 무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나라가 여기 충실해. 그래서 무장으로서 자기 직업윤리에 충실한, 저는 직업윤리 관점에서 이순신을 명명하는 게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무장으로서 지금 그래서 칼도를 쓴 기분이 이순신은 충의 관념이 아니고 무의 관념에, 즉 자기 직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명랑대책을 성공에 이끌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개인들의 이탈 행위로 보고 개인들을 벌점을 내는 성공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 명문 집안 중에 한 명이고 지금 명문 가고 자기도 엘리트 중에 한 명, 남경필 경기지사. 자기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남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윤일병 사건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병장이 평범한 병장이었단 말이죠. 왜 그러면 거기서 윤일병을 폭행하고 치사까지 이르겠는가? 그때 부사관의 역할은 뭐였냐? 저는 봐서는 우리나라 부사관들이 부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하고 윤일병을 때린 걸, 병장이 때린 걸 보면서도 다른 병사들은 외면하고 윤일을 왕따시키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문제점 그대로 병영으로 지금 옮겨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 온 거지, 윤일병을 때려 죽인 그 몇몇 병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뭡니까? 그 병사들을 재판하고 사령관 없애, 벌 주고 이런다고 군내에 폭행사태 없어졌냐? 그래서 개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고 시스템의 총체적인 와해라고 지금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복원시켜야 될 텐데, 너무 우리가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현재 우리 위치 아닌가. 어떻게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직업윤리교육하고 사회윤리교육을 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키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중학생, 어린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보면 뭐라 피워주고 감시자가 돼주고, 이랬을 때 사회가 제대로 윤리가 확립된 거죠. 우리야 안 그러면 괜찮지, 다 뒤도 외면하고 이러면 이게 지금 사건들을 계속해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업윤리교육을 빨리 시킬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과도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좀 귀찮고 짜증스럽다.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머릿속에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고와 시스템 베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대한 긍지를 마시면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의 한신대학 윤평준 교수가 쓴 칼럼에 보면은 이제는 직업윤리를 외칠 때다. 윤평준 교수가. 저는 사회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직업윤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윤평준 교수 칼럼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뭘 하면 자족을 해야 돼. 내일의 만족, 물론 이제 일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고 내일의 만족하고 내 스스로를 경계하고 신도 내 홀로 있을 때도 항상 나를 다지는데 나를 다듬는데 게을리하자면 신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건데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안분지정을 하지 않고 항상 분노하고 뭔가 더 높은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의 종말이 지금 현실로 닥쳐오는 상황에서 우리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만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조선일보에 100세 시대를 사는 세 가지가 뭐라 그러죠? 연골이 튼튼해야 되고 다음 또 하나가 관계, 친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뭡니까?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70대 이후를 행복하게 살았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일의 사회적인 잣대, 랭킹으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족하고 자기하고 신속했을 때 항상 은혜를 바람했을 때 공무원들은 특히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설명 시간이 많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조직 목표와 내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승진 이런 거, 이동에서 공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하고 주인의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제도가 뒤따랐을 때 주인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은 잘 안 하면서 책자 펜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퇴근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키고 규정은 철저하게 집착하고 이런 조직은 곧 망가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머슴근성이라고 내가 내일의 주인으로서 나의 내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어떤 동물적 야성적 그런 애니멀 스피릿을 가지고 위험도 감수하고 규정이 없더라도 규정이란 뭡니까? 규정은 후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해난 뒤에 그 일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규정을 만든 건데 규정 때문에 못 일어나고 새로운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설사 규정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그 규정을 과감하게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그 조직을 생각하고 포항시가 창조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 그냥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리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한 2, 3개월 생각해 오던 것은 단지 드라프트 수준에서 여러분 아침 귀한 시간에 그냥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적당하게 우리가 느낌이 있다면 그것만 좀 발췌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포항이 창조도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로 최고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아침 경제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